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이렇게 8월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7월 말 월요일입니다. 정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저녁에 오늘은 시원한 재테크 비법들 받아가 보시죠.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상승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비급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비급입니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채권과 리츠까지 투자 전략들 챙겨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채권과 리츠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달라지는데 자, 오늘 두 가지나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급살롱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사이클에 따른 채권과 리츠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요즘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이제 움직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다이나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정체 시기가 존재하는데요. 현 시점에 맞는 투자 방향과 자산 배분 전략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달걀 모형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달걀 모형 이론은 일단 금리가 순환함에 따라서 이에 선행하는 것이 사실은 경기인데 경기가 순환함에 따라서 사실은 금리가 순환하게 될 텐데요. 이해 상황에 맞춰서 이 금리가 정점에서 있다면 이제 저점으로 내려오고 저점에서 정점으로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론을 제가 왜 가져오게 됐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결국에선 지금 금리 자체가 정점에서 저점으로 오는 사이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 맞춰서 채권과 부동산 투자 중에서 리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과 정부,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사실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는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정해진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일단 옆에 예시로 보셨을 때 100만 원 채권을 구매하게 되실 텐데요. 자, 만기가 3년짜리이고 연간 10%의 표면이자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연마다 10만 원씩 이자를 받는 거고요. 3년 후에는 100만 원의 원금을 돌려받는 이 구조가 사실 채권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리랑 채권이 서로 역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경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론적으로 채권과 금리의 관계에서 사실 기준금리, 이런 예금금리와 같은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는 것을 사실 경제에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 역예상에서 반대가 되겠고요. 일단 사실은 기존에 발행된 이 채권 자체가 표면 금리 자체가 5%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규로 발행된 채권은 7%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5%짜리를 선택하지 않고 7%짜리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매력도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같은 채권 가격으로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매력도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내용으로서 1년짜리 만기가 있는데 이제 만기 뒤에 받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고 5%의 채권과 7%의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5%의 채권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5%를 할인한 95만 원이 되겠고요. 7% 금리로 이제 7% 금리의 채권일 경우에는 사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93만 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사실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쉽게 그래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채권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활용 방법이 상당히 또 많잖아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또 해주시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채권 투자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알채권이라고 불리는 채권 직접 투자, 그리고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의 방법이 존재하겠는데요. 일단 알채권이라고 불리는 채권 직접 투자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채권인데요. 일단 만기 보유 시에 원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존재하겠고요. 채권 매수 시점부터 이제 수익률 자체가 고정되는 현상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사실 고액자산가분들 이제 투자하실 때 세금 걱정 많이 하시죠. 자,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표면 금리에 대해서는 15.4% 이자 소득세를 과세를 하지만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유통되는 이 시장 속에서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채권형 펀드와 채권형 ETF가 존재하는데요. 자, 펀드와 ETF다 보니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이 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채권 대비했을 때 소액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도 오늘은 채권형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즘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즉각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쪽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채권형 ETF인데요. 자, 저희가 채권을 사게 된다면 일단 국채와 회사채로 나뉘게 될 것 같고요. 자, 안전자산을 사실은 추구하기 때문에 채권을 선택하실 텐데요. 자, 투자자들의 니즈를 좀 채워주려면 국채를 사시게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채 중에서도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자, 미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채권들 중에서도 채권형 ETF를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자, TLT라는 채권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TLT란 이제 미국의 장기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로 이제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모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단기채, 중기채도 있는데 왜 장기채를 사실 금리 인하 시기 때 많이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일단 높은 금리 민감도 때문인데요. 어려운 말로는 듀레이션이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이런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금리가 1% 하락하게 됐을 때 만기가 1년인 채권 가격은 1%가량 상승을 한다면 보통 이 TLT 같은 경우는 20년물에 이제 채권형 ETF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 가격은 20%가량 상승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채, 중기채보다는 장기채를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LT가 나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TLT에 대해서 좀 관심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하고 나서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걸로 따르자면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채권 ETF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TLT가 보통 많이 투자하는 ETF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트는 TLT 주가 흐름, 선도표는 미국 기준금리 흐름인데 연도에 따라 대입해본 결과값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이슈였던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갔었고요. 실제로 TLT 주가 역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금리가 그 이후로는 5.5%로 수직 상승하면서 그 이후로 동결이 됐었죠. 그 역시 이제 TLT도 같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사실은 금리가 무조건 하락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ETF로서 TLT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보통 고정적이지 않고요. 변수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를 보시려면 작년 11월 금리 인하 때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2024년도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2024년 1월도에 자, 월스트리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 비중을 늘렸었고 실제로 금리 인하 전까지 이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됐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굉장히 큰 하락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이는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금리 인하의 이제 괴리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죠. 네, 괴리가 있죠. 자, 시장에서는 150bp가량의 사실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한 번 인하가 됐었고 실제는 50bp가 인하가 됐었죠. 자, 기대와 다르게 축소되고 지연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TLT 가격을 좀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TLT는 장기채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만으로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요. 현재 미국 상황 자체가 정부 재정 악화로 이제 채권 공급을 늘렸었기 때문에 이런 채권 가격 하락을 초래했고요. 그리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신용 등급 자체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하락하는 상태로 이어졌고, 이제 이는 결국 국채 금리 이제 급등으로 사실 상황이 더 악화가 됐기도 했고요. 중국과 일본 등과 같은 해외 투자자들의 이제 국채 매도도 이 악영향을 끌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채권형 ETF는 일단 분명하게도 양날의 검이 존재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금리 변동 이외에도 거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 선택하실 때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설명도 잘해주셨는데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그럼 금리 상승기 때는 채권 직접 투자 그리고 단기 채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하락기에는 이 채권형 ETF 그리고 장기 채권을 사용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금리가 항상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움직이지가 않고 동결이 더 많잖아요, 전문가님. 이렇게 동결하고 횡보할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 횡보 시기 때는 바로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파생 상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콜옵션 자체가 이제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미래 특정 시점 같이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보통 이 권리를 팔게 되면 콜옵션 매도라고 하고 있고요. 이 매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TLT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이 현재 10,000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TLT를 가지고 있고요. B에게 이제 11,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500원을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쉬운 이해로 일단 만기일은 내일로 잡아보겠고요. 자, 이 시점에서 내일 주가가 1,500원이 된다면 B는 굳이 비싸게 11,000원으로 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차익 500원과 프리미엄 값 500원을 더해서 1,000원의 이득을 보겠고요. 자, 그럼 주가가 다음에는 12,000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이때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고 A 같은 경우에 주식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가 차익을 보시면 안 되고 이익은 이제 프리미엄 값 500원으로 고정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있어서 전체 이익을 보지 못하고 이제 어느 특정 시점부터는 프리미엄 값으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가가 8,000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에는 당연하게도 B는 이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A는 주식을 잃지 않았으니 사실 손실분 2,000원과 프리미엄 값 500원을 더해서 1,500원을 손실보게 됩니다. 자, 이는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사실 하락분을 모두 감내하진 않죠. 그 프리미엄 값만큼 상쇄되긴 하지만요. 결국 하락기에는 손실은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보셨을 때 주가가 10,000원과 11,000원 사이에서 횡보하거나 상승하게 되시면 원금은 잃지 않고 일단 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주가와 배당이 같이 오르는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수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겠는데 자, 횡보한다고 하니까 작년도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자,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횡보장에서 고점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이 커버드콜 상품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던 것을 예로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보자면 자, 금리 상승기엔 채권 직접 투자와 단기 채권,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채권형 ETF 및 펀드, 그리고 장기 채권이 존재하겠고요. 금리 횡보장에서는 이제 커버드콜 채권 상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거시적인 상황을 분석은 하긴 해야겠지만 자, 채권 자체가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채권이다. 이거는 좀 알 것 같고요.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 금리 인하기 때 또 사용하기가 좋은 리츠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리츠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다뤄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리츠 어떤 걸까요? 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인데요. 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부동산 투자의 종류부터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크게 아파트와 같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리테일 같은 자, 주수입원이 임대 수익인 수익형 부동산이 존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피스 빌딩, 리테일 그리고 뭐 물류 산업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 등을 운용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리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왜 금리 인하 시기 때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했냐면, 일단 답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있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을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사게 되시면 보통 현금으로만 사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보통 대출을 다 끼실 텐데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가격을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역시 들어오는 임차인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 이 여기서 수익성을 좌우하는 거는 공실률 저하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됐을 때 이자 비용, 차입 비용이 사실 절감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임차인 자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실률이 줄게 될 것이고, 이제 임대인 자체에서 보셨을 때에는 수요가 많아지게 됐을 때에는 사실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를 올리게 됐고요. 자, 그럼 임대 수입을 증가된 상태에서 사실 이는 자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오피스, 상가에 대한 임대차 상황을 보셨을 때 지금은 임대차 우위 시장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보다는 더 저렴하게 임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좀 저밸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리츠는 상장 리츠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일단 25개의 상장 리츠가 존재하면서 보통은 이제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물류센터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운용하는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금리 하락 시기에 사실은 임대료 상승 그리고 이자 비용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리츠들 자체가 우리나라 상법상 90% 이상을 사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배당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임대 수익도 존재하겠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매각을 하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사실 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자산 리밸런싱 등으로 사실은 주가 차익과 안정적인 이런 고배당을 수취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서울스퀘어 빌딩인데요. 자, 서울스퀘어 빌딩은 일단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출근하던 곳으로 좀 유명해진 곳인데, 자, 이 빌딩 역시 현재 모 리츠에서 사실은 운용 중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조 단위로 사실은 지금 매각 조차를 밟고 있는 빌딩이고요. 이처럼 고가의 빌딩을 소액 투자자 자체가 지금 매매를 할 수 없다 보니 이런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리츠에서 운용 및 매입 매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라는 것이 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도 듣다 보니까 귀가 또 쫑긋해지는 게 또 바로 투자를 해보고 싶어지는데, 근데 금리 인하기에도 리츠가 좋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주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정답은 아직 반영되었다고 하기엔 좀 이른 상태인데요. 주가만 따져봤을 때 SK 리츠, 가장 유명한 리츠인데 일단 수익률이 10%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롯데리츠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저점 대비 30%의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리츠 투자 비중이 늘었고요. 이는 사실 금리 인하 시기 때 부동산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익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요. 사실은 그 주가 차익만 보기보다는 임대 수익에 대한 증가로 배당금을 좀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리츠를 어떤 것을 투자하면 좋겠냐면 사실은 리츠 안에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임대료는 어떠며 그리고 3년간의 배당금 추이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 국내 리츠에 대해서 지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사실 미국 부동산 리츠인데요. 자,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로 미국의 지금 가스 컴퍼니 타워라고 하는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거물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공실률이 굉장히 커서 2020년 당시 감정평가 기준 6억 3,2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로 매각이 된 거는 2억 1,500만 달러로 사실 매우 헐값에 팔렸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실률로 사실 경매에 나오게 되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사실 미국 부동산의 손실에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향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헐값으로 팔린 것이 맞는데, 그러면 미국 부동산 리츠는 지금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추천해 주시는 이 미국 부동산 리츠의 종류가 있을까요?
자, 존재하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의 침체가 심각해졌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사실 특화 부동산 리츠로서 스페셜티 리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스페셜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 리츠로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기반 산업, 고령화로 인한 이제 산업이라든지 같이 성장하는 지금 그 트렌드에 편승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섹터로 에퀴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 웰타워 같은 헬스케어 리츠가 존재하겠고요. 프롤로지스와 같은 산업용 물류센터 리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사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스페셜티 리츠 역시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투자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일단 미국의 오피스 시장 자체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큰 타격을 같이 상업용 부동산과 입었었는데 자,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지금 뽑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종식됐는데도 지금 왜 문제냐면 사실 종식 이후에도 지금 미국 문화 자체가 재택근무를 지금 선호하게 되면서 오피스의 지금 공실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을 지금 변동할 수 있는 기업이 등장했는데 바로 아마존입니다. 일단 25년 1월부로 사실 아마존 자체에서 지금 주 5일 근무를 지금 도입시켰는데요. 다른 메이저 기업들 역시 주 3, 4일 근무와 같이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지금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는 지금 차가웠던 미국 오피스 시장 자체를 지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신호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오피스 시장 중에서도 현재 뜨거워지고 있는 거는 프라임급이라고 불리는 A급 오피스 빌딩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다음 자료를 보셨을 때 미국의 프라임급 빌딩들은 대부분 이제 뉴욕 맨해튼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이는 지금 빌딩 자체가 맨해튼의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자, 이 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중에서도 지금 맨해튼 쪽이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 수요 원인으로서 사실 가장 큰 것이 품질 지향 현상입니다. 품질 지향 현상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근무 환경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 근무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구형에 미흡한 시설보다는 최신 설비와 이런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A급 오피스 시장의 지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그 기조 자체가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건축비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오피스든 주거용이든 지금 신규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노후 오피스들을 이제 주거용이나 호텔 이런 용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A급 오피스의 지금 가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관련 리츠로서는 SLG 그린 티커명으로 SLG라고 하고요. SL 그린이라는 회사와 보르나도 티커명으로 VN와 같은 이제 맨해튼 프라임급 오피스 관련 리츠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맨해튼 이런 프라임급 부동산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이 빌딩들을 운용하고 있는 리츠들의 투자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처럼 금리 인하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지금 소액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금 우세한 상황 속에서 미국 부동산 리츠에 대한 방향성 좀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변동함에 있어서 이처럼 채권, 리츠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존재하겠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 채권과 리츠 투자 방향 조금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하기에 이 채권 그리고 리츠까지 부동산 상품까지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채권 쪽으로 다시 한번 갈까요? 채권의 종류 중에서 채권 ETF가 있는데 금리 인하기 때 채권 ETF도 유리하죠?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사실은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기존 고금리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채권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요.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에 이 채권을 투자하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손실인지? 무조건적인 손실. 자,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상승기에는 일단 단기 채권이나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채권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시가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잘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좀
그 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리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미국 리츠 ETF, 나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증권사에서 달러 완전 후에서 이제 해외 주식 계좌에서 살 수 있는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운용사 해외 주식 ETF, 자 원화로 살 수 있는 ETF가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계좌와 ISA에서 매수가 가능한데요. 일단 대표적인 ETF로 달러로 사시는 거는 VNQ, 뭐 RWR, SCHH가 존재하겠고요. 일단 ETF로 살 수 있는 그 IS에서 이제 사시거나 일반 계좌에서 살 수 있는 원화로 살 수 있는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 리츠 ETF도 ISA 계좌에서 또 거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무조건이나 아예는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상태가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지금 사이클의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일단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다만 이제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 변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 등이 사실은 이런 속도를 좀 조정할 수 있겠다는 시각은 존재하겠지만 일단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부라고 생각하는 바에 지금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향성만큼은 좀 인하기가 맞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런 금리 인하기에 따른 채권이나 리츠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비급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바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때는 금리 인하기의 리츠나 이러한 뭐 채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두 번째 주제도 상당히 재밌네요. 이 유가,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동향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전문가님, 이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유가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제유가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벤치마크인 세 가지 원유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지역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북서유럽 북해 지역에 생산되는 경질 유황 원유로 지칭하는데 브렌트유는 전 세계에서 국제 거래 원유 공급량의 약 3분의 2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선도적 글로벌 벤치마크로 주로 유럽 시장에 활용되기 때문에 유럽산 원유라고도 불립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주로 미국 특히 텍사스 퍼미안 분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경질 저유황 원유입니다. 뉴욕 상거래소에서 WTI 원유 선물 계약이 주로 거래되며 물리적 인도는 오클라호마주 쿠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브렌트유와 함께 전 세계 원유 구매 두 가지 주요 국제 벤치마크 중 하나입니다. 두바이유는 두바이에서 추출되는 중질 고유황 원유입니다. 두바이유는 페르시아만 원유의 아시아 수출 가격 벤치마크 또는 유가 지표로 활용되는데 이는 즉시 이용 가능한 페르시아만 원유 중 몇 안 되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벤치마크 원유 원산지, 유황 함량, 밀도, 그리고 주로 거래되는 시장과 거래소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원유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많이 보잖아요. WTI 그리고 브렌트 이렇게 많이 보시죠. 자, 근데 최근에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탄소 절감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이 세계 경제에서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문가님. 네, 지금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도가 되고 있지만 원유는 여전히 여러 핵심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운송 부분의 핵심 연료입니다. 원유 제품은 주로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어 전 세계의 연결성과 무역에 가능하게 합니다. 2022년 총 미국 석유 소비량의 66.6%를 운송 부분이 차지를 했고 휘발유, 디젤, 제트연료 등 주요 소비 품목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2050년까지 운송 부분의 액체 연료 소비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 주요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해운, 중장비 운송과 같은 특정 운송 부분은 현재까지 원유 기반 연료에 대한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부족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원료입니다. 산업 부분의 원유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적인 원료 또는 공급 원료로 사용됩니다.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용재 및 수백 가지의 중간재 및 최종 사용자 제품과 같은 다양한 필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 안 될 자원입니다. 탄소 가스액 또한 천연가스 처리 공장과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에너지 안보에 직결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의미하는 에너지 안보는 모든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며 원유 발전의 에너지 비축, 에너지원이자 글로벌 연결성과 무역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전략 비축유는 에너지 안보에 보장하는 주요한 도구로 간주되며 위기 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제공하고 주요한 시장 혼란을 방지합니다. 미국과 같이 대규모 에너지 비축을 보유한 국가들은 글로벌 정치에서 상당한 전략적 우위와 영향력을 가집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과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의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유가 없이는 하루도 한나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죠. 자, 근데 2025년 상반기에도 역시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글로벌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부각이 많이 됐던 때인데 1월부터 7월까지 원유 수급 동향이 어땠을까요, 전문가님? 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원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는데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주요 에너지 기관들은 다소 조금 엇갈린 경향을 보였습니다. 오펙은 2025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율은 약 40만 배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OECD 국가들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면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원유 증가율을 70만 배럴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거시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와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수요 부진을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2025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130만 배럴로 발표했는데 이처럼 기관별로 예측의 차이가 좀 있지만 전반적인 BOECD, 아시아, 특히 인도, 중국의 수요 성장이 주요 동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2025년 6월에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전월 대비 950kg per day 급증하여 105.6 메가 배럴 per day로 달했는데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주도를 했습니다. 오펙 원유 생산량에도 6월에는 전월 대비 22만 bpd를 증가해서 27.23 메가 배럴 per day를 기록했습니다. 네, 많이 증가했죠. 네. 오펙 플러스 동맹은 7월 5일 8월 생산량 목표를 예상보다 크게 상향 조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된 자발적인 감산 중 80%를 사실상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오펙 생산국들 또한 공급 증가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지만
EIA는 2025년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 재고 수준은 2025년 5월 글로벌 관측 원유 재고가 73.900만 배럴 증가하여 7,818 bp에 달했으며 주로 OECD 상업용 제품 재고와 비-OECD 국가의 원유 재고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원유 재고는 2025년 2분기 만에 82 MB 급증했습니다. EIA는 2025년 글로벌 원유 공급의 소비를 초과하여 연간 80 BPD를 글로벌 재고 증가하여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단위가 어렵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전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유가 이야기를 할 때 전쟁 이슈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러우 전쟁이라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폭탄이라든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런 지정학적 사건들이 원유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정학적 위험은 원유 시장에도 좀 즉각적이고 때로는 큰 영향을 미쳐서 2025년 상반기에도 예외는 좀 아니었습니다. 중동 긴장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025년 중반 특히 6월에는 고조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글로벌 유가에 즉각적인 급등을 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급했을 때는 브렌트유가 가격이 7에서 11% 정도 급증을 했고요. 특히 전 세계 원유의 거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공급 차질이 우려가 좀 커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 이라크의 쿠르디스탄의 유전에 대한 드론 공격 또한 같은 지역 안보 문제에도 생산량 크게 감소시키며 시장 변동성을 좀 야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적인 글로벌 원유 시장의 무역 흐름과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러시아는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하기도 좀 했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 무역 경로 변화, 글로벌 공급 역학 재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요국이 되면서 종종 좀 할인되는 가격으로도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2025년 7월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18번째 제재를 패키지를 러시아 원유 무역과 글로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역 채널에 구체적인 겨냥하여 미래의 공급의 흐름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트레이더들의 현재 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하니까 6월달이 떠오르기는 해요. 그때 주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전쟁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그때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해운 관련주도 떴었습니다. 그때 무역 경로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2025년 상반기 동안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공급 경로를 지정학적 상황과 각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좀 겪었는데요.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60.900만 톤을 기록했는데 그러나 7월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향하는 선정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원유 수출은 활동이 반등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인도에 대한 미국 원유 공급이 2024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1일 27만 1000배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비오펙 공급국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에는 더 많은 미국 원유가 여름철 연료 수요 증가와 충족을 시키기 위해 유럽으로 전환될 것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 중 하나인데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액의 47%는 중국이 38%는 인도가 구매하여 러시아 화석연료 최대 구매국으로 남아있는데
유럽연합은 러시아 원유 수출의 6%를 구매하며 제재 면제를 통해 드루즈바 송유관의 남부 지점을 통해 헝가리와 슬로베키아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18번째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원유 무역과 글로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러시아 수출은 아시아 구매자 쪽으로 유럽 정유사들은 중동, 서아프리카, 미국 등 대체 공급국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은 글로벌 원유 생산 및 수출 핵심 지역이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2025년 1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흐름은 2024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및 컨덴세이트의 84%가 아시아 시장을 향했으며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2023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원유 수출국이며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컨덴세이트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전 세계 원유 흐름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수출을 5,100만 배럴에 달할 것을 예상하는데 이는 2023년 4월에 이후 최고치이자 7월에 할당된 400만 배럴보다 증가한 수치로 이제 보이고 있고 이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과 중국 정유사들의 수요 증가에 힘을 입는 것입니다. 이라크 또한 2025년 상반기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동기 대비 4%를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5년 7월 아시아로 원유 유입이 월별 2.4%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와이더 아라비안 시 지역으로부터 원유 비중은 4%포인트 감소하여 71%가 될 것을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공급원의 다변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며 동남아시아나 북미, 동해안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이 이러한 감소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 상반기 동안 글로벌 원유 무역 흐름은 지정학적 사건과 각 정부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 크게 재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라별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어쨌든 크게 재편이 됐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요. 유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LNG인데 천연가스, LNG. 미국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LNG가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주시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르게 반화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또 짚으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천연가스는 주로 메탄으로 이루어진 기체 상태의 에너지원인데 이는 천연가스를 대기압에서 영하 162도까지 초저온 냉각 상태로 액체로 만들어서 만든 것을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로 부르는데 수송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석탄 및 석유에 벗어나려는 목표를 세우고 LNG를 활용해 가교 역할의 연료로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당연히 탈탄소 추세 때문에 LNG가 많이 커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지금 글로벌 LNG 시장이 많이 커지고는 있지만 현 구간에서 얼마나 지금 많이 커졌는지 그 규모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수급 상황은 또 어떨까요? 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LNG 무역량은 약 4% 증가한 120억 입방미터로 가속화되었는데 국제에너지기구를 보고서를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LNG 공급량은 5.5% 증가한 300억 입방미터로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좀 타이트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유럽행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 감소와 유럽의 높은 저장고 주입 수요가 복합적인 모습으로 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의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아시아 지역은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2026년 미국과 카타르 등의 상당 규모의 신규 LNG 공급 시장이 유입될 것으로 보면서 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아시아 지역의
수요 성장이 다시 촉진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LNG에 대한 수출국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LNG 당연히 미국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주요 LNG 수출국 어딜까요? 네, 현재 LNG 수출국 프로젝트 개발은 주로 미국하고 카타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고 2025년 상반기에도 수출량이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타르 역시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80% 늘리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라별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G를 공급하는 나라 중에서 일단 미국,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 우선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미국은 2025년 상반기에도 LNG 수출을 늘리면서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했고 특히 유럽의 최대 LNG 공급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구매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확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욱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LNG 계약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이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자, 그리고 미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있을 텐데 러시아는 어떨까요? 네. 2025년 상반기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수출이 사상 최저치로 좀 급감을 해서 이는 이제 2024년 상반기 대비 4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로를 변경하려는 노력에도 제한적인 성공을 했지만 한때 유럽으로 보내던 물량의 20%밖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여전히 일부 아시아 LNG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는 파이프라인 손실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개 더 짚어볼까요? 이 중동 쪽, 역시 유가 쪽에서도 굉장히 또 우세니까 중동 쪽 그리고 유럽연합 같이 한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중동은 지금 2025년 아시아를 제치고 북미에서 이어 세계의 두 번째로 큰 가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타르는 2030년 LNG 생산을 80% 늘리는 야심찬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LNG 물량은 주로 아시아 및 유럽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전 세계 LNG 수요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2025년 상반기 유럽연합은 LNG 수입의 전년 대비 18.5%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겨울철 낮은 저장고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주입 수요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감소에 의해 촉진되었는데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의 LNG 수입을 55.6%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만 한번 짚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 패턴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시아는 장기적인 LNG 수요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높은 가격과 거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과 인도의 LNG 수요가 둔화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LNG 수입은 전년 대비 21.3% 감소했는데 하지만 2026년에는 신규 액화 프로젝트 가동과 가격 완화에 힘입어 LNG 수입은 25%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의 LNG 수입이 25% 증가할 것 같다. 이 이야기도 이 증권가에서 또 여러 가지 짚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인 건데 투자 전략이 또 궁금하잖아요. 원유 천연가스 ETF 투자, 요거 장단점 그리고 방법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원유의 천연가스 시장에 투자하는 주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장 지수 펀드인 ETF입니다. ETF는 실제로 원유나 천연가스 상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시장에 노출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선물 기반 ETF로 원유나 천연가스 선물 계약에 투자하여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베팅에는 적합하지만 콘탱고라는 현상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실 오버롤 현상이 발생해서 수익률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식 기반 ETF로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생산, 운송, 유틸리티 등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투자합니다. 이 유형은 콘탱고의 위험은 없지만 개별적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 전반에 규제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ETF 장점은 유동성이 높고 접근하기 쉽다는 점이며 단점은 가격 변동이 크고 선물 기반의 경우 오버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에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모빌, 쉐보론, 쉘, BP, 셰니에르 같은 에너지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기업의 성장과 배당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및 가스 가격 변동, 기업별 운영 위험, 배당금 삭감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의 지정학적 규제 및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에는 투자할 때는 모든 방법이 높은 가격과 변동성의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목표와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국제 에너지 시장, 그러니까 원유,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동향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올해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관련 종목들입니다. 천연가스, LNG에 대한 이야기 조선 쪽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관세 합의를 앞두고 트럼프랑 우리 한국이 어떻게 또 이 결과를 도출해낼지 모르겠는 정말 이 목전 앞에 다가와 있죠. 자,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비급살롱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비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에 비급살롱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